2009년 5년간 식물인간 상태였던 한 여성이 기적처럼 깨어납니다. 그리고 같은 해 버스터미널 주차장에 주차된 차 안에서 한 여성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됩니다. 그리고 어떤 한 남자를 지독하게 사랑하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들을 둘러싼 두 건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2004년 7월 27일 밤 11시 전남 광양의 모 아파트. 이 아파트에 살고 있던 최모 씨는 안방 안 침대 아래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됩니다. 그렇게 발견된 그녀는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못해 뇌손상이와 내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시력도 잃고 기관지도 전부 망가진 상태로 하루 아침에 식물인간이 된 그녀는 깊은 잠에 들게 됩니다. 한편 2009년 6월 14일 저녁 7시 무렵 전남 광양 중마버스터미널 주차장. 축구를 하고 있던 한 무리의 남성들이 공을 찼다 한 차량을 발견합니다. 언뜻 들여다본 차 안에는 한 여성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여성의 상태가 이상하다고 판단, 곧장 경찰과 119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여성은 42세 정모 씨. 당시 유족은 정 씨가 평소에 먹던 약이 매우 독해 약 성분 때문에 잠이 들었다 사망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사건 현장 역시 단순 질식 사망사고로 판단하기에 특별히 이상한 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광양경찰서의 한 형사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을 발견합니다. 잘 보이진 않지만 목에 미세한 끈자국이 있다고 판단한 형사는 부검을 의뢰합니다. 그리고 부검 결과 목주름과 겹쳐있는 끈자국이 드러났고 양쪽 턱 및 침샘출혈도 발견됩니다. 즉 끈에 의한 목졸림과 손에 의한 목졸림이 모두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선우가 무엇인지 혹은 동시인지는 법의학적으로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또한 끈자국이 저항의 흔적이 없어서 깨끗하고 혈액에서 신경안정제 성분이 검출됩니다. 과연 범인은 누구일까요? 사망 직후 확인한 정 씨의 집에는 TV와 컴퓨터가 켜져 있었고 욕실 불도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실청을 담그려고 했던 듯 손질한 매실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또한 정 씨는 평소 외출을 할 때 항상 잘 갖춰 입고 나가는 편인데 이날 사망한 정 씨는 반바지에 편한 차림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정 씨는 잘 아는 사이의 사람과 짧게 만날 목적으로 외출한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정 씨의 휴대전화 문자 내역에서 드러납니다. 본래 지워져 있던 문자 메시지를 디지털 복원하자 정 씨를 불러내는 세 통의 문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문자를 보낸 사람은 정 씨의 회사 사장인 김모 씨. 경찰은 문자를 보낸 직후 정 씨를 만난 김 씨가 정 씨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후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문자까지 삭제한 것으로 보고 김 씨를 체포한 경찰.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 씨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 회사 인근 CCTV에서 김 씨가 차로 사무실로 이동하는 것이 드러났고 회사 사무실 출입 보안 시스템에도 김 씨의 알리바이가 확인됩니다. 또한 김 씨는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분명 문자 기록은 있는데 보내지 않았다는 김 씨.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문자 메시지를 좀 더 조사하자 숨겨진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휴대전화로 보낸 문자 메시지가 아니라 통신회사 웹사이트의 문자 서비스로 발송한 것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김씨 저 문자를 보낸 사람을 찾았습니다. 사장 김씨가 소유한 아파트에 살고 있던 40대 안모씨였습니다. 사장 김씨의 내연녀였던 안씨는 이틀 동안 먹지도 자지도 심지어 화장실도 가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던 안씨는 검사의 배려로 잠시 사장 김씨와 단둘의 시간을 가진 후 범행을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드러난 사건의 전말, 안씨의 질투심이 빚어낸 비극이었습니다.
안 씨는 2003년 12월경부터 전남 광양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김 씨를 만나 내연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둘 사이에 딸을 하나 두게 됩니다. 그러던 안 씨는 2009년 5월 6일 김 씨의 회사에 격리사원으로 입사한 정 씨와 사장 김 씨가 연인 사이로 발전해가는 것을 의심하여 통신사 웹사이트에 가입해 김 씨와 정 씨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감시했습니다. 그러던 중 김 씨의 해외 출장 때 정 씨가 동행한 것과 김 씨가 친형의 집 모임에 자신이 아닌 정 씨를 초대한 것에 배신감을 느껴 정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합니다. 안 씨는 2009년 6월 14일 정 씨가 평소 몸이 약하고 불면증, 편두통, 우울증 등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마치 김 씨가 정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후 평소 정 씨가 복용하는 신경 안정제를 챙겨 광양시에 있는 모 병원 건너편에서 정 씨를 만나 조수석에 탄 뒤 할 이야기가 있으니 중마버스터미널 주차장으로 가자고 말을 해 주차장으로 유도했습니다. 이후 10시 25분경 정 씨에게 준비한 신경 안정제를 건네주자 정 씨가 의심 없이 그 약을 복용하고 운전석의 좌석을 뒤로 젖혀 있는 상태로 있자 정 씨에게 김 씨와 무슨 관계냐, 더 이상 만나지 말라고 말을 했으나 정 씨가 김 씨와 아무런 관계도 아니라고 발뺌을 하는 것에 순간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합니다.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양손으로 목을 졸라 살인하는 순간을 재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안 씨가 신경안정제를 구입한 사실도 밝혀졌고 정 씨의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나온 신경안정제 성분이 해당 약의 성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안 씨는 자백 이후 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합니다. 2004년 갑작스럽게 식물인간이 된 최 씨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건이 묘하게 안 씨와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의 구심점에는 사장 김 씨가 있었습니다. 최 씨는 바로 사장 김 씨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뇌로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여 식물 상태가 된 최 씨. 이는 외부의 힘에 의해 기관지가 망가져 질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5년 만에 의식을 되찾은 최 씨는 기억이 모두 사라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답답했던 최 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체면 수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체면으로 복원된 기억 속에서 목이 답답해 잠에서 깬 최 씨는 자신의 목을 누르고 있는 여자를 기억해냅니다. 바로 사장 김 씨의 내연녀 안 씨였습니다. 당시 안 씨는 사정상 한 달 정도 김 씨와 최 씨가 사는 아파트에 함께 거주했는데 2004년 7월 20일 김 씨와 성관계를 가지다가 최 씨에게 들켜 다투게 된 것을 계기로 최 씨를 살해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그에 따라 2004년 7월 27일 23시경 안방에서 최 씨가 침대에서 자는 것을 발견하고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 위에 누워있는 최 씨의 목을 양손으로 졸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순간 겁이나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진술합니다. 그렇게 두 건의 사건을 자백한 안 씨는 현장 검증도 차분히 마칩니다. 그렇게 두 건의 사건이 잘 해결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사건은 반전을 맞이합니다. 안 씨가 갑작스럽게 자백을 번복하기 시작하면서였습니다. 당시 안 씨는 김 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김 씨가 범인으로 잡히면 딸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자신이 대신 처벌을 받을 생각으로 자백을 하게 된 것이라 진술합니다. 실제로 김 씨의 말에 따르면 과거 자신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을 때에도 안 씨가 운전한 것으로 처리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도 자신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맞지만 아이가 아프다고 보채 나가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등 모든 혐의를 부인합니다. 실제 객관적인 사실도 자백 내용과 어긋난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약물의 복용으로부터 흡수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때
부검 결과 정 씨의 혈액에서 검출된 알프라졸람은 정 씨가 사망하기 상당한 시간 전에 복용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안 씨와 무관하게 복용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범행 수법에 대한 진술이었습니다. 사실 수사 과정에서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직접 사인인 끈에 의한 채식사와 달리 양손으로 목을 눌러 살해했다는 안 씨의 말에 검찰이 계속 추궁을 했습니다. 그러자 안 씨는 비닐봉지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러나 부검 결과에 따르면 정 씨의 목에 생긴 사큰의 두께는 0.7에서 0.8cm로 비닐봉지로는 이와 같은 두께의 사큰이 생길 수 없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검찰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줄이나 끈 같은 것으로 목을 조른 것은 아닌지 계속 추궁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비닐봉지가 아닌 스타킹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공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에 비추어 비닐봉지로 목을 졸랐다는 피고인의 자백이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안 씨는 범행 이후 경황이 없어 비닐봉지를 차량 근처에 버렸으며 차량 문을 잠그거나 어떠한 차량 조작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당시 출동했던 경찰이나 소방대원들의 말에 따르면 차량 문은 굳게 잠겨 있었으며 시동이 켜진 채 히터가 32도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 역시 차량 발견 당시 객관적인 상황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안 씨가 범행 현장의 상황을 실제 모르고 있었을 개연성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법원은 판단합니다. 핵심적인 범행 수법인 정 씨의 목을 조른 수단과 정 씨에게 신경안정제 등의 약을 교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새로운 정보를 밝히지 못하고 계속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며, 이는 안 씨가 스스로 경험한 사실이 아닌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와 추리에 따라 진술 내용을 맞추어 간 결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정 씨의 자백이 신빙성이 없다고 봤을 때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리고 최 씨에 대한 범행 역시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법원은 2009년 행해진 최면검사에서 최 씨가 사건 당시나 그 직전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없었으나 최면검사 이후 기억이 회복되었다면서 법정에서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신에 차 증언하였다는 점에 주의를 표했습니다. 법원은 최면이 기억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구체화시키며 그 인상을 강렬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그 기억의 정확성이 높아지거나 담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힙니다. 따라서 적어도 최 씨가 본인의 기억과 다른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사실과 다른 기억을 형성하고 그에 따라 증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최 씨가 기억을 회복되거나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안 씨를 범인으로 강하게 의심하는 사람들과 수사기관의 인식이나 태도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리고 두 건에 대해 이어진 검찰의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원점입니다. 더 이상 자백만으로는 의미가 없고 직접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여기저기 흩어진 작은 사실들에 근거해 추론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추론은 사건 당일 안 씨와 정 씨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1심에서는 둘이 만난 사실 자체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지만 2심에서는 만날 사실 자체는 인정합니다. 만났다는 추론의 가장 강력한 근거는 정 씨의 휴대전화 기록입니다. 만일 사장 김 씨의 이름으로 안 씨가 보낸 문자를 받고 병원 앞으로 나갔는데 안 씨가 없었다면 정 씨는 분명히 김 씨에게 연락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 씨 이름으로 온 문자 3통 이후에 어떠한 휴대전화 기록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추론은 범인은 2명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해당 사건을 취재한 모 시사 프로그램에서 직접 실험하며 밝힌 바에 따르면 정 씨의 목에 난 사건처럼 뒤쪽에 끊긴 U자형 사건이 나오려면 정 씨의 뒤쪽에서 끈으로 목을 졸라야 합니다. 또한 부검 결과 신경안정제 약효는 미미했을 것이라는 추정에 근거, 의식이 있는 정 씨의 목을 끈으로 조를 때 저항하는 적이 없으려면
누군가 동시에 정 씨의 목을 손으로 누르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이러한 형태일 때 정 씨의 사체의 양쪽 턱 밑에 난 상처와 목에 깨끗하게 난 사건이 모두 합리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세 번째 추론은 사건 현장은 연출되었다는 것입니다. 평소 정 씨는 상당히 깔끔한 성격이었습니다. 자그마한 물건 하나도 먼지 없이 반듯하게 정렬해 놓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 씨가 사망한 차 뒷좌석은 상당히 어지럽혀 있었습니다. 트렁크에 반듯하게 정렬되어 있는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또한 사망한 정 씨의 모습 역시 약물에 의한 자살이나 사고사로 위상한 모습입니다. 눕혀져 있는 상태에서 뒤에서 목을 조를 수는 없으니까요. 안 씨와 정 씨는 오전 9시경에 만났고 오전 10시 25분경 정 씨가 사망, 그리고 오후 7시경 발견됩니다. 무언가 의도를 가지고 사건 현장을 연출해내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추론을 내린 시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제 추론이므로 원치 않으시면 여기까지만 시청하셔도 됩니다. 제가 처음 이 사건을 접하고 자료를 수집하면서 먼저 들었던 의문은 정말 우발적인 범행일 수 있을까라는 점이었습니다. 검찰은 안 씨 단독의 우발적 범행으로 기소했었지만 우발적 범행이라기엔 사건 현장을 의도적으로 연출한 점이 이상합니다. 물론 우발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후 치밀하게 사건 현장을 연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안 씨의 경우 지나친 의부증으로 인한 심리불안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치밀하게 사건 현장을 연출한 사람치고 진술이 너무 허술한 점, 공범이 있었다면 애초에 끈을 준비해 공범과 현장에 나간 것부터 계획적이라는 점을 보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뒤 사건 현장을 연출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든 의문점은 사장 김씨가 사건과 관련이 있을까였습니다. 모 시사 프로그램은 사장 김씨를 공범으로 의심합니다. 안씨가 공범에 대한 언급을 극도로 자제하고 화제를 돌리려고 하는 등 공범을 보호해주려는 느낌이 공범에 대한 애착이 많아 보인다는 점을 이유로 듭니다. 질투심에 범행을 저지를 정도의 안씨라면 김씨에 대해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실제 김씨의 음주운전 사고를 자신이 뒤집어 쓴 적도 있는 만큼 어느 정도 타당한 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김씨에게는 살인 동기가 없습니다. 실제로 김씨와 정씨가 내연관계도 아니었고 자신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안씨의 질투심에 동조해서 정씨를 죽였다? 이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의문점은 정말 안씨가 실제 범행에 가담한 2명 이상의 범인 중 1명일까라는 점이었습니다. 안씨가 어떤 식으로든 사건에 개입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예 사건 상황이나 범행에 대해 몰랐다면 할 수 없었던 자백 내용들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진술이 범행 수법과 관련한 직접적 범행 부분에서 명확하지 않은 점이 이상했습니다. 범행 도구나 수법에 대해 명확하게는 모르지만 대충은 안다. 모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뒤에서 공범이 끈으로 목을 조르고 안씨가 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고 공범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진술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공범과 같이 동시에 목을 조르는 과정에서 끈으로 목을 조르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술 조서를 보면 처음 양손으로 목을 졸라 살인했다는 자백 이후에는 수사기관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드러납니다. 즉 목에 끈이나 줄로 된 자국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와 같은 식으로 답을 유도하는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즉 법원의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와 추리에 따라 진술 내용을 맞추어간 결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저는 청부살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씨가 최씨에 대한 범행을 자백한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실을 담보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안씨는 최씨의 목을 양손으로 졸라 살해하려고 했으나 최씨가 곧 죽을 것 같이 숨을 헉헉 몰아쉬는 바람에 순간 겁이 나 범행을 중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진술을 어느 정도 사실로 받아들이고
앞의 의문점들을 종합하여 제가 생각한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김씨와 정씨의 관계에 대한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심해져 질투심에 불탄 안씨는 정씨가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직접 실행에 옮기기에는 최씨의 범행 때 겪었던 것들이 생각나 무섭기도 하고 트라우마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씨는 자신이 직접 죽이지는 못하겠다고 판단해 누군가에게 살인을 의뢰합니다. 그리고 정씨를 불러 차에 탑니다. 이제부터는 선후관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살인 의뢰를 받은 이들이 곧바로 뒷자리에 탑승해 정씨를 협박해 중마버스터미널 주차장으로 향했을 수도 있고, 안씨가 정씨를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그들에게로 유도해 갔을지도 모릅니다. 둘 중 어떤 경우든 간에 차량은 주차장으로 향했고, 무서웠던 안씨는 차에서 내려 범행 현장을 빠져나가고 남은 사람들이 정씨를 죽이고 자살이나 사고사로 위장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차량이 주차한 위치는 다소 후미진 곳으로 터미널과 반대 방향이라 사람들이 잘 지나가지 않는 곳이었고, 심지어 여름인데 히터를 최대치인 32도로 틀어놓는 등 사망시간을 조작하려고 한 점, 차량에 DNA 증거가 남아있지 않았던 점을 보면 상당히 치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후 안씨에게 목 졸라 죽였다 정도의 얘기만 해줬고, 그래서 진술이 명확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씨의 계좌 내역이나 주변 인물들을 조금 더 조사해보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씨에 대한 비뚤어진 사랑이 불러온 두 개의 사건, 법적으로는 무죄 판결이 나버리고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채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안씨가 원한 대로 결말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김씨와 안씨는 재판 이후 서로의 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결국 안씨의 비뚤어진 사랑은 모두에게 비극만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비극의 중심에 서 있는 안씨가 제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수사가 시작된 지 시간이 꽤 지났지만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습니다. 사건에 대해 무언가 아시는 분은 전남지방경찰청 미제사건 수사팀으로 꼭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미제사건 파일 참맛이었습니다. 경찰이 놓친 직접 증거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정씨의 사망 바로 다음 날, 정씨의 동생은 장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정씨의 차량을 중고 매매상에게 판매합니다. 동생은 차량을 팔기 전 차를 팔아도 되느냐고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수사 초기 사고사라고 판단하고 있던 경찰은 편한 대로 하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 며칠이 지난 후 살인사건인 것 같다고 경찰에 말을 했습니다. 이에 동생은 차량 안에 있었을 수 있는 직접 증거들을 자기 손으로 모두 없애버렸다고 자책합니다. 그런데 차 안에 있는 모든 짐을 빼고 차량을 중고 매매상에게 판 다음날 갑자기 경찰이 정씨 차량에 대해 정밀 감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차량 감식에서 지문 한 점 찾지 못했습니다. 또 이상한 건 경찰이 사건 발생 13일 뒤 갑자기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모바일 15점을 발견했다고 발표합니다. 머리카락을 수거하는 장면은 카메라 오작동으로 인해 찍지 못했다고 덧붙이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 15점에서는 유전자형이 하나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발견 당시 정씨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은 어느 순간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과연 차량에는 직접 증거가 남아있었는데 경찰들이 놓친 것일까요? 아니면 범인들이 깨끗이 흔적을 남기지 않았던 것일까요? 김씨가 친형의 집 모임에 정씨를 초대한 것이 안씨의 질투심이 폭발하는데 하나의 기폭제 역할을 했었는데, 사실 그 모임은 회사 사장인 김씨가 직장 동료들을 데리고 단체로 해당 모임에 참석한 것이었습니다. 안씨는 문자 메시지만으로 상황을 판단해 정씨 혼자만 데리고 갔다고 오해한 것이죠. 작은 오해의 씨앗이 발단이 되어 그런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진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단독 범행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많이 추론을 해보았었습니다. 안씨의 명확하지 않은 진술상 안씨의 단독 범행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가능성은 안 씨가 청부살인에 의뢰했고 그 대상이 한 명이었으면 어땠을까였습니다. 범인이 한 명일 경우 제일 큰 문제점이 정 씨를 저항하지 못할 만큼 제압하는 것이었습니다. 조력자가 없이 혼자 순간적으로 손이나 끈으로 목을 조른다 해도 저항하지 못할 만큼 아주 강한 힘을 가진 남성이라면, 그리고 사망에 이르지 않고 기절했거나 사망했는지 확인 차원에서 손이나 끈으로 마저 목을 누른 것이라면, 즉 정씨의 목에 난 사건과 턱 밑에 난 상처가 동시가 아니라 순차적인 외력이 가해져 만들어졌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도 혼자서 아무런 저항은이 없을 정도로 살인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최종적으로는 이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이상 뒷이야기였습니다.